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유혹하는 YG 청년회사 기자 이혜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 이혜선입니다.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이혜선님이라고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JYP가 약간 하면서 지금 자책 모드. 왜?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아니 그럼 유혹하는 YG만 2주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거예요. 저도 죄송해요. 책걸상 약간 자책. 왜냐면 근데 YG 목소리가 듣기 싫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유혹하는 YG가 2주째 나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 이유가 있어요? 녹음 일정이 약간 엉킨 게 이유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5월 말에 우리 JYP가 외유를 하셔가지고 좀 멀리 한국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일정을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저도 아직 못 들었는데 JYP의 귀국길이 굉장히 험난했다고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 프랑스 파리에서 아세요? 들으셨어요?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뭐라고요? 책 한 권 나오겠다고. 책 한 권 진짜요? 네, 뭔가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아니 약간 어제 하루 종일 대표님이 저한테 JYP 연락이 없냐며 분명히 오후에 회사를 넣는다고 했는데 연락 두절이라며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그게 그 여러 가지 경로로 뭐 같이 식사를 하든 아니면 뭐 네. 오픈 미팅을 하든 그 JYP랑 접촉을 해본 청취자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JYP가 보면 그냥 세상 한량이에요. 뭔 소리야? 이게 한량이라 얼마나 성실한데. 한량이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월급쟁이 맞아? 그다음에 도대체 생계는 어떻게 꾸리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냥 매사 여유가 넘쳐요. 그건 이제 사람 성격이 여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매사 여유가 넘쳐요. 알고 보면 주식 코인 부자일 수도. 그러니까. 근데 그 JYP가 프랑스 파리에서 네. 나 지금 겁나 고생 중이라고. 아니 마치 그 해외여행 처음 간 사람이 네. 뭔가 소매치기 당하고 막 어디 뒤통수 맞고 뭐 등등등 했던 사람이 이제 막 남 핸드폰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연락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게 뭔가 고생하고 있는 듯한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나 왜 이렇게 신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JYP의 고통은 YG의 기쁨. 진짜 책 한 권 쓸 만큼 많은 진짜요?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노는 거고 예정된 일이었는데 예정하지 않은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JYP는 이번에 스웨덴을 갔다 왔습니다. 스웨덴은 직항이 없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파리에는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요? 진짜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YG한테 파리에서 문자를 한번 보냈죠. 와, 이거 책을 쓰셔야 돼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JYP의 북유럽 책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JYP 노르웨이도 한번 갔었고 네. 덴마크도 한번 갔었고 이번에 스웨덴도 찍었으니까 북유럽 3개국 핀란드 빼놓고 북유럽 3개국 간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북유럽 하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갔다 온 나라 3나라 치고요. 네. 2개를 덧붙여서 5개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핀란드하고 아이슬란드가 포함이 되죠. 다음 책은 근데 여행 고생의 기술로. 다음 책은 뭐 혹시 원하시면 청취자분들이 북유럽 여행 준비의 기술로 한 권 써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혼배님도 그렇고 박평도 그렇고 이거 책 한 권 나오겠다.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책에 쓸 거리를 만들려고 일부러 고생을. 아무튼 엄밀히 말하면 저의 여행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혼배님도 바쁘고 박평님도 바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저자 섭외 건도 이래저래 일정이 조금 밀리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바쁜 게 전데
인정합니다. 제일 바쁜 게 전데 저만 꾸역꾸역 책을 읽고 지금 2주째 유혹하는 와이즈를 하고 있다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근데 지난번에 그 책은 왜 얘기했었죠? 그 유혹하는 YG였나 그것도? AI 지도책이요? 아니 마이클 코넬리 페어 워닝. 페어 워닝도 네네네네네. 네, 유혹하는 YG였죠. 그건 나 읽었잖아 여행 가서. 재밌죠. 마이클 코넬리 명불허전이죠. 재밌죠.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저 여행 갔다 온 이야기? 책과 관련돼서? 네, 얘기하셔도 되죠. 다들 좋아하실걸요. 전 세계에서 제일 그 예쁜 도서관, 근사한 도서관으로 한 10개쯤 뽑으면 그 중에 포함되는 곳 중에 말묘 도서관이 있습니다. 뭐요? 말묘. 네. 아니 써니 말매의 기적 이런 거 모릅니까? 말매의 눈물이 유명하죠. 말매. 그 스웨덴의 이제 남쪽 끝에 있는 도시고 찾아봐요. 원래 조선소가 있었던 도시죠. 코펜하겐에서 다리 건너면 있는 그 말매의 그 공공도서 말매 시립도서관 되게 예쁘고 근사하더라고요. 말매 도서관을 갔는데 제가 쭉 돌아보니까 거기에 가장 많은 책을 집어넣은 저자가 마이클 코넬리 같더라고. 다 있어요. 그냥 그 도서관에 그 한 칸이 다 마이클 코넬리야 그냥. 그 스웨덴 국민 작가라거나 뭐 스티븐 킹이라거나 이런 그 헨닝 망켈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을 마이클 코넬리가 쫙 깔아놨더라고요. 무슨 마이클 코넬리 박물관인 줄. 그 마이클 코넬리 소설을 재밌게 읽으면 북유럽 스릴러는 좀 심심해서 좀 심심해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리고 말매 도서관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갑자기 폴 오스터 사진이 딱 나타난 거예요. 미국 책들 모아놓은 섹션에서. 애도하는군요. 애도하는 건 줄 알고 네. 그런 거야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말매 도서관에 2번이나 와서 북토크를 한 거죠. 과거에. 그래서 그때 2번이나 왔었다라고 하는 기념 사진패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죠. 저 여기 질문이 있어요. 그 말매 도서관에는 그 북유럽 사람들은 영어도 되게 잘하잖아요. 원서가 꽂혀 있어요? 아니면 스웨덴어로 번역된 게 꽂혀 있어요? 진짜 궁금하다. 한 90%, 80% 이상의 책은 스웨덴어로 된 책들이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소설들도 스웨덴어로 번역된 소설들? 대부분 번역된 소설들이 있고요. 제가 폴 오스터 사진을 본 부분은 영어로 된 소설만 모아놓은 그런 공간에서 봤는데 2번 왔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왔던 날짜를 보니까 4.321 출간 직후에 월드 투어를 할 때 갔던 모양이죠. 폴 오스터 정도가 월드 투어를 할 때 말매 도서관은 한번 찍는 곳 중에 하나군요. 그런가 봐요. 지금 찾아보니 진짜 예쁘네요. 네, 예뻐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한 30개국 나라의 언어로 된 책들이 나라별로 이렇게 조금 모여져 있어요. 한국어도 있어요? 한국 책도 있습니다. 우와. 한글로 된 책이 있는 거죠. 몇 권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요새는 좀 늘지 않았을까? 그냥 100권? 한 10여 권 있더라고요. 10여 권이요? 진짜요? 네. 너무 적다. 100권도 안 되고? 일본어로 된 책은 한 30권 있습니다. 약간 맘상했는데 10권과 30권에서 맘상한 게 아니라 일본어로 된 책들 대부분은 일본 작가의 책이야. 네. 근데 한국어로 된 책은 12권인가가 있었는데 대부분 번역서야. 진짜 한국 작가가 쓴 책은 3권인가 밖에 없고 예를 들면 창문 너머 그 도망친 뭐 백세 노인 그거 있잖아요. 그 책에 한글판이 있는 거지. 내 책을 말매 도서관에 좀 보내줘야겠다. 한국의 유명한 작가라고 이야기하면서 JYP도 똑같은 생각을 했죠. 난 심지어 거기 가서 말할까. 나 한국에서 책 좀 여러 권 냈는데 혹시 내가 기증하면 저기 올려줄 거니? 거기 말매 도서관에 있는 한국의 대표 작가가 JYP랑 YG가 되는 거잖아.
뭐든 깃발 먼저 꽂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말해볼까 하다가 쪽팔려가지고 또. 또 네. 왜 안 갑자기 된다고. 샤이 JYP가 됐어요? 안 된다고 우리는 그딴 거 안 받는다고 그러면 맘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죠. 그럴 때 이제 기자로서 질문하면 되는 거죠. 자, 댓글 읽고 네. 오늘 유혹하는 YG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선영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 아이디네요. 네. 애플 팟캐스트에 안 올라와서 유튜브로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이거 언제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요게 그 책걸상 카페랑 이렇게 공지 드리긴 했는데 맞아요. 포스팅 서버가 업체를 통합하면서 저희께 좀 꼬여갖고 한 일주일 정도 안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애플에도 다 올라가고 네네네, 있어요. 다 올라가고 한때 있어요. 안 올라갔다는 네네. 거군요. 네. 그 니니타 1091님께서도 저도요. 항상 감사드리는 일인 여기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래그레오님 다시 재취업 성공하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네, 또 첫 출근했습니다. 크크. 그러나 저의 앞날은 저도 몰라요. 잘 적응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앞날은 그래요 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모릅니다. 맞아요. 지금 당장 YG만 해도 앞날이 불투명하죠. 지금 당장 점심을 뭘 먹을지도 불투명한 세상인데요. 네. 맞아요. 네. 그 올리비아 마미님 댓글 다셨는데 언제부턴가 솔직한 의견을 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세상이 되었어요. 나와 다름의 무조건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내기보다는 한 번쯤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경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와 같은 의견에 동질감을 느끼며 훈훈한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다른 의견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 저들으라고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네. 요거는 누가 쓰신 거예요? 그 이혁진 작가의 기가 막히는 미친 진작. 근데 나는 네. 재미가 없어서 진도가 안 나가대요. 유튜브 댓글인데요. 따로 닉네임이 있으신 건 아니어서. 네. 저희 댓글이 유튜브에도 좀 달리고 네. 있긴 한데. 근데 이 이혁진 작가님의 광인 정말 많이 팔린대요. 그리고 드라마로도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이런 분 저 이해해요. 진도 안 왜냐하면은 나가는 진도 이게 허들을 넘어야 돼요. 이유. 어떤 허들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허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왜 이런 책을 재미있다고 추천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네. 신작입니다. 네, 2024년 3월 11일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책이고요. 원소로는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벤 엔셀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쓴 책인데 국내에는 당연히 처음 소개되는 책이고요. 네. 현지에서도 이 벤 엔셀이 학술서는 3권 쓴 적이 있는데 일반 독자를 위한 책으로는 이 책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벤 엔셀은 어떤 사람이에요? 벤 엔셀은 지금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그리고 원래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한 다음에 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다가 옥스퍼드 대학교 전 교수로 38살 나이에 되었고 지금 제가 소개 사이트 보고 있는데 35살에 35입니까? 엔셀 미안해. 3살 깎아서 한국 나이였나 보죠. 그 벤 엔셀이 제 또래더라고요. 7, 8년생 정도 되더라고요. 2013년에 35이었으니까 7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어쨌든 네네. 제 또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또래가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교 정교수가 되고 그리고 무슨 영국 학술원 종신 회원이 되고 제 또래가 정교수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됐으면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또래가 이미 정교수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그리고 뭐 영국 학술원 종신 회원 이런 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YG 또래가 듣고서 11년 전에 옥스퍼드 정교수가 됐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그거를... 지금 된 게 아니라 아니 그때 기준으로도 어린 나이에 됐으니까 이제 11년 전에 나는 뭐 했지? 그리고 2018년에 영국 학술원 연구원이 되었는데 그게 최연소로 네. 기록이라고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그래서 뭐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경력만 봐도 알 수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정치학계에서 굉장히 특히 비교 정치학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네. 연구자인데 이 벤 앤셀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제정신인 거죠.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정치학자로서 좀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발언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서 또 주변의 여러 지인들이 야, 너 책 좀 써라. 구라가 좋은데 아. 책도 좀 써봐라. 학술서만 쓰지 말고 일반 독자를 위해서 책도 좀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 제가 방금 이제 구라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네. 그 영국의 유명한 명사들이 하는 강연 중에 리즈 강연이라고 하는 BBC에서 하는 강연이 있어요. 네. 그 강연에 나와가지고 이 책에 실리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강연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강연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뭐 출판사 에이전시가 이렇게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주변의 지인들도 그 리즈 강연에서 대중을 상대로 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요령 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펴보면 일반 독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지금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양서가 될 수 있겠지 않을까라고 제안했었던 것 같고 네. 그 맥락에서 2023년에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현재 나왔고 1년 만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저는 벤 앤셀이라는 정치학자를 이 책을 알기 전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었고 그다음에 책 제목만 보고 약간 빤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네. 좀 미뤄뒀어요. 그래서 좀 미뤄뒀다가 이제 5월 정도가 되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막 이 미쳐 돌아가는 한국 정치를 보면서 좀 정치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시각을 하나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막 제가 이제 생업 때문에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약간 현실 도피 차원에서 이런 좀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들었던 책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읽기 시작했던 책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요즘 제가 딱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제목에서 던진 책이고, 그리고 이 저자들의 전작도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의 자극적인 책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교 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두 저자가 쓴 책인데 전작의 후속작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인데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제목에 낚였구나. 이게 오히려 더 빤한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왜 제목에 자 여러분 저는 어크로스 출판사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크로스에서 나온 책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미국 맥락에서 미국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 말씀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는 정치는 범용적이에요? 왜 실패하는가는 범세계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지극히 미국 맥락에서 미국 정치를 놓고서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하버드 대학교의 두 정치학자가 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맞지 않는 내용들도 많고요. 해법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책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권하고 싶은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는 그다지 권하기 네, 맞아요. 어려운 책. 그냥 교양 차원에서 미국 정치가 왜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읽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 책을 읽고서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정치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치 현실에 대해서 좀 해안을 얻고 싶은 분이라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쪽에 있는 미국 정치 아이디어나 사례들을 한국에 이입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1차적으로 권하고 싶은 책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은 나중에 읽을 책 왜냐하면 한 절반 정도 읽다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그걸 일단 치웠고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먼지가 쌓여 있는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딱 눈에 들어와서 이제 손을 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유용한 책인 거예요. 최근 한 제가 2, 3년 동안 읽었던 정치에 관한 책 중에서 네. 제일 훌륭한 책. 네, 그래서 이건 책걸상에서 기회가 되면 꼭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이번 주에도 네네. JYP가 책을 안 읽고 그래서 그 책 그렇게 좋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하면 내가 읽어왔지. 네, 유혹하는 와이즈로 네,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벤 앤셀의 시각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책에 그 좀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벤 앤셀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일단 마음에 드네요. 네,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는 이기적인 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개인들이 뭉쳐가지고 집단이 되어가지고 뭔가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충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충돌들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수단이 정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통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왜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정치에 되게 약간 고상한 가치라던가 대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떼고 정치라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집단 행동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 이기적인 개인의 마음이나 아니면 의도와 그 집단 행동의 결과가 불일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을 조율하는 게 이제 정치다라고 일단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고담 준론 하나도 없어요. 뭐 무슨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무슨 뭐 정치가 어떻고 이런 막 그 정치 사상가들 막 이야기들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긴 하지만은 정말 그냥 서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뭐 루소라는 사람이 일반 의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 헛소리다.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 그런 거 없다.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를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서 이 사람이 이제 5가지 키워드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 근데 민주주의가 지금 민주주의에 덫에 빠졌다. 평등. 평등도 덫에 빠졌나요? 평등도 덫에 빠졌다. 연대도 덫에 빠졌다. 그리고 안전. 사람들이 다 안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안전도 덫에 빠졌다. 그리고 번영. 우리는 오랫동안 산업화 이후에 이제 번영을 지향을 해왔는데 네. 그 번영도 덫에 빠졌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이 책에서 그 맥락과 그 다음에 자신의 나름대로 해법 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네. 무슨 탄원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이런 거 이 사람은 다 약간 네. 코웃음 치는 거예요. 코웃음 치고 이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야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일단 전제할 게 있다. 민주주의가 일단 무슨 대단한 뭐가 아니야. 일단 그렇게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하나의 증거로 민주주의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무슨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하는 건 민주주의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자, 그리고 민주주의로 그 집단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어. 그렇죠. 없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덫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결정적으로 국민의 뜻이라는 거 없어. 자꾸 정치인들은 선거만 끝나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뭘 어떻게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벤 앤셀이 아니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90% 이상의 표를 얻어서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정당에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 일이 어딨냐. 다 51대 49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90% 이상의 대회야 그러면 그건 국민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아니다. 그건 권위주의 독재 국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뜻이라는 건 없고 그냥 51대 49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조율을 잘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길인데 그걸 조율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 양극화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좀 복원하거나 아니면 실용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51대 49로 경합하는 그 집단들을 어떻게 합의를 이루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제도적 대안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부 평등에서는 경제적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부유세 같은 거죠. 부유세 같은 건데 근데 그런 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양극화가 왜 지금 정치를 위협하는지를 이제 쭉 이제 현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쓴 다음에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그렇죠. 예, 쉽지가 않은데 왜 쉽지 않은지 그 이유를 또 소개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부유세 같은 제도는 과연 타당한가도 한번 짚고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려면 네.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본인의 견해를 이제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대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네. 연대는 이런 거죠. 연대의 덫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을 때는 연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3부의 제목이 우리는 필요할 때만 연대를 찾는다라고 네. 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을 때 호시절에는 연대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시절에 연대를 찾는데 문제는 호시절이었던 사람들이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 연대의 원칙이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연대의 원칙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현실의 키워드가 복지국가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당연히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 그리고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의 연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부자들이 혹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복지국가가 운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왜 복지국가가 그런 연대의 덫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러 현실의 사례를 통해서 짚고 그런 복지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여기서도 이제 제도적인 대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마지막에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요즘 화제가 되고 네네. 책걸상 여러 차례 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은 어떤 점에서는 장점이 있고 타당한데 어떤 점에서는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네네. 이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조정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참신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안전은 네. 코로나 얘기 나와요. 그 안전이 4부고요. 5부는 번영. 번영인데 그러니까 안전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고 싶어 해서 CCTV도 달고 코로나 때 정부가 규제해주기도 원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독재 국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적은 코로나 때 많이 나왔죠. 왜 네.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안전을 지향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국가라던가 아니면 기술 독재의 권한을 이렇게 규제하는 것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전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실용적이죠. 네네. 지금 우리들이 궁금하다. 고민해볼 네. 법한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제 제가 많이 관심이 있는 기후위기 문제. 과연 기후위기는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을 추구하는데 그 번영의 추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환경오염이라든가 네. 기후위기라든가 등등등. 그래서 우리는 그 번영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를 뜬구름 하지는 잡는 얘기 하나도 안 않는다는 해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뜬구름잡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 책은 지금 그 체계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네. 5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민주주의, 평등, 연대, 안전, 번영. 근데 5개의 부는 각각 전부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딱 제목만 봐도 알겠는 게 앞에 2 챕터는 어쨌든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딱 하고요. 3번째 챕터는 전부 키워드의 덫이라고 네. 제목이 똑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덫, 평등의 덫, 연대의 덫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 부의 마지막 챕터인 4번째 챕터에서는 전부 본인이 생각하는 솔루션을 솔루션. 대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딱 20개의 챕터로 깔끔하게.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요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맨 뒤에는 네. 자기가 이런 솔루션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참고 문헌. 아. 더 읽어볼 것. 길게 그것도 길게. 그리고 반론. 반론? 그러니까 이거에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반론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봐. 역시 교수님.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치나 혹은 민주주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금 개혁, 네. 뭐 기후 위기 여러 문제들 많잖아요. 그런 뭐 양극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한번 읽으면은 나름 정리도 되면서 네네. 이게 저자가 일단 자기 대안을 발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한번 평가도 해볼 수 있고 굉장히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저자를 처음 소개할 때 그 리즈 강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BBC. 그건 또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설명 들으면서 찾아봤는데 그 루이스 렉처스라고 네. REITH 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 얘기할 때 그냥 약간 세바시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EBS에서 하는 명사 강의랑 근데 EBS 명사 특강 이런 건 줄 알았다고 내가. 근데 지금 찾아봤더니 일단 리스라는 이름은요. 존 리스라는 사람에서 따온 건데 이 사람이 BBC의 첫 번째 디렉터 제너럴, 그러니까 초대 사장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시작했고 네.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네. 보통 보니까 이제 11월 12월 요때쯤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기 한 번씩 거쳐갔어요. 1년에 딱 한 번 나와서 그분이 쫙 강의를 하는 거 라디오로 방송을 해주는 거고 지금 그 옛날 모든 강의를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옛날 것도 다 들어볼 수 있게 인터넷에 띄워놓은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강의를 한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인 버트란트 러셀. 네. 이런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강연이죠. 그리고 2024년은 아직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2023년 말에 이 강의를 한 사람이 오늘의 책의 저자인 벤 앤셀이라는 거고요. 과거에 했던 사람들로는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툴 가완디, 네. 그 미국의 의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오펜하이머도 여기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개했던 그 책 로버트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도 왔었고 유명한 사람 많이 왔었네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2-3년 동안 저는 정치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게 정치에 우리나라가 좋은 정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정치 관련된 책을 이제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제 읽어보는데 향후 최근 2-3년 동안 나왔던 국내 정치 교양서 중에는 내용 면에서 제일 좋다. 번역서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네. 내용 면에서 번역이 좀 후졌다 이렇게 지적하는 아닙니다. 겁니까? 내용 면에서 제일 좋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한국 정치, 뭐 세계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그 교양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 책 제목을 저도 오늘 녹음 들어와서 처음 들었는데 미리 말해줬으면 JYP도 아주 재밌게 읽었을 것 같은 네. 책인데. JYP도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근데 네. JYP도 읽고 다 아는 얘기더라.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아는 얘기도 많이 있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각 키워드 5개에 대해서 솔직히 각각 부의 마지막 장. 네. 이 친구는 어떤 대안을 그게 제시했는지 궁금한. 그거라도 좀 읽어보고 싶은 네. 마음이 드네요. 네. 사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쨌든 나도 아는 이야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방금 JYP처럼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만 읽어봐도 네.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년 11월 달에 원서가 나왔는데 한글판이 올해 3월에 나왔으니까 네. 굉장히 빨리 번역됐다. 네. 네. 뭔가 좀 이게 기대주다. 한국 출판계에서 볼 때도 이거 좀 약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나서 방금 JYP도 제목을 처음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별로 반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이 네. 약간 좀 심심하다라는 이유로 묻히나 싶어서 그 좀 제목을 원제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Why Politics Fails인데 이거를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딱 보면 제목만 보면 그걸 누가 모르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유발하는. 네. 그러게요. 뭔가 좀 그럴듯한 제목으로. 그러니까 방금처럼 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뭐 이런 차라리 이런 그렇게 자극적이잖아요. 한국경제신문이 잘못했네요. 네.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제목이 좀 아쉽다. 네.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오늘 유혹하는 YG에서 소개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